엑스칼리버는 아서왕 전설에서 아서왕이 사용했다고 하는 검의 이름입니다. 서양에서는 누구나 명검하면 첫 번째로 떠올리는 검으로 아서왕 본인보다 더 유명한 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엑스칼리버는 그야말로 전설의 무기의 대명사인데요. 전 세계 전쟁 역사를 들여다봐도 전쟁에서 무기는 승패를 좌우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중 아서왕이 강력했던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엑스칼리버 때문이었습니다. 아서왕이 아콜론과 싸울 때 모건이 엑스칼리버를 아콜론에게 주고 아서왕에게는 가짜를 주자 아서가 전쟁에서 대패했고, 이후 아서왕은 결국 진짜 엑스칼리버를 빼앗고 나서야 전쟁에 승리했다는 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엑스칼리버를 뽑는 자만이 왕이 될 자격이 있다는 신탁은 아서왕이 영웅적 존재임을 각인시키는 대목 중 하나인데요. 이는 엑스칼리버가 그만큼 성능과 파괴력에서 압도적이고 아무나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아서왕의 전설을 현재 한국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엑스칼리버 같은 전설의 신화적 같은 성능을 자랑하는 그런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155mm 자주포에 사용하고 있는 현존하는 가장 스마트한 포탄인 미국의 엑스칼리버에 대응하는 한국형 엑스칼리버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한국의 엑스칼리버 차세대 155mm 활공 유도 포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활공 유도 포탄에 앞서 미국의 엑스칼리버가 얼마나 대단한 무기인지 먼저 알아보고 가야 하는데요. M982 엑스칼리버 한 발당 가격은 약 8천만 원으로 2002년 미국의 레이시온사와 스웨덴의 BAE 시스템즈 보퍼스사가 공동 개발한 정밀 유도 포탄입니다. M982 엑스칼리버 포탄의 제원은 전장 996mm, 구경 155mm, 전체 중량 48kg, 탄두 중량 22kg으로 탄두 내부의 PBXN9 화약으로 구성되며 외형상 통상 155mm 포탄과 비슷하지만 전방부에 4개의 소형 카나드와 후방부에 전기 모터를 통하여 회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대형 회전 날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39경장 M777 견인포나 M109A6 팔라딘 자주포로 발사될 경우 약 12km에서 포탄이 정점에 도달하며 마하 2.5의 속도로 1분 정도 비행해 최대 50km의 사거리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정거리가 증가하면 탄착 오차도 증가하지만 엑스칼리버는 발사 이후 포탄의 비행을 측정하는 간이형 관성 항법 장치와 경도, 위도, 방위를 측정하는 GPS 위성 신호를 받아 포탄의 코스를 수정하며 GPS 수신 장치는 GPS 방해 전파에 대한 대응 능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오차 범위 4m 이하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엑스칼리버가 처음 전장에 투입된 것은 2007년 여름 이라크 전쟁으로 당시 92%의 엑스칼리버 포탄이 목표에서 4m 내로 정확한 명중률을 자랑했습니다. 직사가 아닌 최고 수십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목표를 곡사하기로 이 정도 정확도로 발사한 것 자체는 확실히 포병 기술의 혁신이었습니다. 엑스칼리버는 우수한 정확도 이외에 목표에 도달한 이후에 거의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명중하는데, 이를 통해 건물이나 참호형 진지에 대한 높은 관통력과 파괴력을 발휘하며 파편이 널리 확산되지 않아서 주변의 2차적 피해를 감소시키는 역할도 수행하는데, 이라크전이나 아프간전이 대부분 산발적인 게릴라전과 시가전 양상으로 민간인과 가까운 거리에서 일어나는 소규모 전투이기 때문에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의 소규모 기습 부대를 타격하기 알맞은 무기로 엑스칼리버가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라크전 초기 당시에 엑스칼리버는 한 달에 18발 정도로 소량 생산되었지만 전선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한 달에 150발 정도로 생산량이 증가했고, 계속해서 양산 단계와 개량 계획이 이루어지면서 레이시온사는 6,500발의 엑스칼리버를 생산해 미 육군과 미 해병대에 인도했습니다. 현재 엑스칼리버는 다양한 버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양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정 거리를 감축시킨 모델부터 사거리 증가 모델, GPS 재밍 방어 모델 등 여러가지 파생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현재는 제식명으로 M982A1이라고 부여하면서 2013년부터 배치가 시작된 이후 완전한 능력을 갖추면서 가격을 낮춘 모델을 레이온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인크리먼트 2는 내부에 자탄을 탑재한 모델로 65개의 DP, ICM탄이나 적외선 시커를 통해 스스로 표적을 탐지, 타격하는 지능탄으로도 거듭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듯이 이런 엑스칼리버에도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이쯤 되면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무기의 성능이 좋으면 가격이 비싸집니다. 엑스칼리버 역시 AGM-114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보다 비싼 고가의 포탄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엑스칼리버는 포병 전술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아군을 원거리에서 근접 화력 지원 가능한 무기이기 때문인데요. 반면 무기의 가격으로 인해 기존의 포탄을 대체할 목적의 포탄은 아닙니다. 특수목적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가 도입했으며 우리나라는 포탄 가격이 한 발당 8천만 원인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도입을 포기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한국이 사용하는 155mm 고폭탄약이 31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기존의 비유도 재래식 포탄이 여전히 포병 전력의 중축을 담당하겠지만 기존의 포탄으로 할 수 없었던 능력을 보여준 엑스칼리버는 엄청난 무기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의 엑스칼리버보다 더 뛰어난 포탄을 한국이 개발 중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풍산에서 개발하는 사거리 100km급 활공 유도포탄 GG-AM인데요. 현재 풍산 측의 말에 따르면 로켓과 비행제어 등 핵심 기술을 이미 확보했고 한국군이 도입을 결정하면 3년 안에 요구 성능에 맞는 유도 포탄을 납품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GG-AM은 2015년 개념 연구 모델이 제시되었을 때부터 엑스칼리버 포탄의 2배에 달하는 긴 사거리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현재 타 국가에서 개발 중이거나 실전 배치한 미국의 M982 엑스칼리버와 같은 유도 포탄이나 M1156 같은 정밀 유도킷은 카나드 또는 핀을 이용해 포탄의 자세를 제어하여 정밀 타격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GG-AM은 포탄의 날개를 달아 활강 비행을 통해 사거리를 전술 탄도탄 수준인 100km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GG-AM 포탄은 앞부분에 자세 방향을 제어하는 카나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밀 유도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요. 포탄 후방에 사축 조종 날개를 이용해 포탄을 제어합니다. GPS, IMU, 통합 항법 중인 GG-AM은 특이하게도 활공 비행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곡사포탄이나 유도포탄들과는 달리 비행 궤적이 포탄이라기보다는 KGGB와 같은 활공 유도포탄에 가깝습니다. 발사할 때도 포탄을 최대 고도에 도달시키기 위해 포신을 최대한 올리고 쏘는데 그 덕분에 포구의 방향이나 장향량에 의해 탄착점이 결정되지 않아 발사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한포용으로도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포용 포탄인 GG-RM5는 해군형 127mm 초장거리 활공 유도 폭탄입니다. GG-RM5는 글라이딩 가이드 락켓 뮤니션 5, 즉 5인치 한포용 활공 유도 로켓탄이란 뜻입니다. 약자의 로켓이 들어가는 이유는 GG-AM과는 달리 활강을 위한 충분한 고도를 확보하기 위해 발사 초기에는 로켓 추진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고 고도에 도달한 뒤에는 GG-AM과 같은 방식으로 활강 비행을 합니다. GG-AM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들과 구성품들이 거의 그대로 적용되는데 과거 개발 취소된 미국의 ERGM은 12년 동안 6억 달러를 써서 개발하던 레이시온사의 127mm 사거리 연장 유도 포탄입니다. 최대 사거리 93km인 ERGM은 시험 단계에서 기대한 성능이 나오지 않아 미국 해군이 더 이상 개발비를 지원하지 않자 사실상 중단되었는데요. 시험에서 테일핀이 펴지지 않거나 로켓 모터 점화가 되지 않거나 발사할 때 충격 때문에 GPS가 먹통이 되는 문제가 자주 생겨서 제대로 작동하는 포탄의 비율은 시험에서 쏜 모든 포탄의 3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가격은 1997년에 예상한 한 발에 45,000달러에서 2006년에는 191,000달러로 뛰었고 사들일 숫자는 8,500발에서 3,150발로 줄었습니다. 또한 ERGM의 대안인 엘리언트 테크 시스템즈의 BT-ERM도 마찬가지로 시험에서 성능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11km의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자격부가 작아져서 위력도 감소하고 특수 장약을 사용해야 하는 데다 MK45 한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문제가 있었던 반면 GG-RM5는 작약부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5인치 한포탄의 위력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특수 장약을 사용하지 않아서 어느 한포에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와 원형 공산 오차, CEP 또한 GG-AM과 동일한 수준인데 무엇보다도 가격이 8천만원에 달하는 엑스칼리버에 비해 3,500만원밖에 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포탄에 비해서 이것도 비싸지만 미국이 만든 엑스칼리버에 비해 반도 안 되는 가격인 것입니다. 지상형 155mm GG-AM의 경우
로켓 추진부도 없기 때문에 가격이 더 저렴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 개발되는 한국의 활공 유도 포탄, 폭탄 덕분에 해군에서도 많더라도 차세대 K9 자주포도 함께 개발 중입니다. K9 자주포와 차세대 포탄이 실전 배치된다면 시뮬레이션상 K9 자주포의 전투력이 현재 3.19배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시제 차량 출고 예정은 202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한국의 포방부가 미국도 포기한 차세대 포탄을 개발, 양산한다면 또 세계를 얼마나 놀래킬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거리를 얘기하는 꺼리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잠시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2019년 6월 27일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는 지난해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 직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어준 대통령 헬기를 타고 비공식 무기 쇼핑에 나선 겁니다. 뭐든 못하는 일이 없다고 해서 얻은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싱인데요. 사우디는 전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나라로 빈살만 왕세자는 2015년부터 국방부 장관도 맡고 있습니다. 최근 예멘 반군이 드론으로 유전을 파괴하고 어뢰로 유조선까지 공격하자 하늘과 바다 방어에 골머리를 앓고 있죠. 이때 무엇보다 관심을 끌었던 것은 빈살만 왕세자가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는 일정을 콕 집어 잡았다는 것인데요. 빈살만 왕세자는 무기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특히 외국 무기를 수입할 때 그 무기의 생산, 운영 기술도 같이 전수받고 싶어 한다는군요. 따라서 빈살만 왕세자가 이번에도 단순 무기 전시장이 아닌 무기개발 연구소를 보고 싶다고 말해 ADD 일정을 짜게 됐다고 하네요. 사우디는 현재 좀 갑갑한 상황입니다. 독일 정부가 현재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 동결을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독일에서 제작한 부품이 사용되는 무기에 대해서도 판매가 금지되면서 영국, 프랑스 등과 공동 생산하는 유로파이터 전투기 등 무기도 출길이 막혀왔죠. 세계 최대의 무기 수입 국가인 사우디는 지금까지 무기 수입의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했지만 앞으로는 다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때문에 대한민국의 무기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빈살만 왕세자는 이때 한국의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과 해상 방어용 단거리 유도무기 비궁, 여기에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비밀병기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밀병기는 바로 비밀로 적 미사일과 항공기를 요격하는 레이저포를 비롯한 전기 에너지로 고속탄을 발사하는 레일건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가 ACDD 사업을 통해 개발한 레이저 폭발물 제거 차량에서 출력 1.2kW 레이저를 발사해 지상의 폭발물을 폭발시키는 퍼포먼스를 연출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동시에 한국에서 무인용 방어용 레이저를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함에 따라 현재 사우디는 한국에게 레이저 방공 무기에 대한 많은 기술 자료 요청을 해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대공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게 된 것은 무인기 요격용 무기의 개발을 위해서입니다. 현재 한국군의 대공포로 쓰고 있는 20mm 발칸은 병사가 눈으로 표적을 찾아야만 발포가 가능하며 K-30B와 역시 1m급의 소형 무인기 탑재 및 추적 능력이 떨어지죠. 무인기를 탐지했다 하더라도 북한 방향으로 대량의 대공포나 미사일 사격을 가할 경우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불러올 여지도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이 많은 도심 지역에서 불발 대공탄 탄짝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죠. 반면에 레이저는 탐지만 한다면 명중률은 99% 이상이며 레이저의 특성상 2차 피해도 없고 북한 영공을 향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우디는 이런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화재에 취약한 유전지역 보호를 위한 레이저 무기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직 레이저 무기는 실용화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한국이 경쟁자인 독일이나 미국보다 빨리 레이저 무기를 실용화할 경우 사우디에 충분히 수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형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 사업으로 명명된 개발 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형 무인기를 요격할 수 있는 지상 고정형 레이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에서 발사되는 레이저 출력은 10kW급 광섬유 레이저 체계 2개를 묶은 20kW급으로 약 5km 안에 위치한 무인기를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광섬유 레이저는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향후 출력 향상 전망도 밝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이언빔, 레이시온사와 로키드 마틴과 미국 해군용 모두가 상업용 광섬유 레이저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레이저 무기는 2023년 체계 개발이 완료되면 전력화돼 우리 군 대공 무기의 일부분을 대체한다는 계획입니다. 아군의 군사시설, 청와대나 군 지휘비 시설 등의 방어용으로 고정형이 우선 배치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한국형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2 사업을 통해 차량 이동형 고체 레이더를 개발해 야전군 부대에 방공 능력을 제공할 계획이죠. 레이저 대공 무기는 레이저의 정밀함을 이용해 날아가는 표적을 추적하면서 수초 안에 무력화가 가능하죠. 레이저 무기가 미래 무기인 만큼 각국에서 수요도 많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레이저 대공 무기는 원자력 발전소 방어용으로 적합해 사우디 등 중동에서 관심이 많은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회사인 아람코 시설인 아부카이크 단지와 인근 쿠라이스 유전을 공격한 무인기는 예멘 반군이 자체 제작한 사마드 무인기 계열로 알려졌습니다. 대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면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하죠. 사우디는 이곳에 미국제 패트리엇, 스카이가드 레이더가 장착된 오리콘 35mm 기관포, 프랑스 크로탈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도 예멘 내전이 시작한 이후 자국의 방공망이 무인기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수년 전부터 무인기 방어체계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수한 방어체계는 이스라엘 아이언돔이지만 사우디 입장에서 적대국인 이스라엘 방어체계를 선택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한국 등의 다른 방공체계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중동 지역에서 최근 중국, 러시아산 무기 구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지난해 중국산 무기를 각각 4천만 달러 이상 어치를 사들였는데요. 미국산 무기 거래액과 비교하면 여전히 적지만 예년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방산 수출 유망 국가 중 한 곳으로 꼽히죠. 한국은 현재 사우디에 유도 무기, 전차, 탄약 등의 수출을 타진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K2 흑표 전차나 K9 자주포는 독일제 부품 때문에 수출에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는 각종 유도 무기에 관심이 많은데요. LIG 넥스원이 생산 중인 2.75인치 유도 로켓 비공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된 유도 로켓 비공은 미국 수출을 위한 관문을 넘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주관한 해외 비교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죠. 미국과 사우디가 비공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것이 이란 때문입니다. 비공은 동급에서 세계 최초로 자동 표적 포착 및 추적 성능을 갖춘 발사 후 망각 방식의 지대함 유도 로켓입니다. 발사 후 망각은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사일 자체에 내장된 탐색기로 전차를 알아서 추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 공기 부양정의 대규모 기습 상륙 작전에 대비해 개발된 것인데요. 차량 탑재형에서 기동성이 뛰어나고 20개의 발사관으로 구성된 발사기를 2대 장착해 순식간에 40발을 쏠 수 있습니다. 적외선 영상 탐지기로 다중 표적에 대해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으며 해외 유사 무기 체계에 비해서 값이 싸고 단독 작전이 가능한 독립 체계입니다. 비공 미사일 단가는 수천만 원대로 헬파이어 미사일이 2억 원대에 감안하면 매우 저렴하죠. 비공은 70mm 즉 2.75인치이며 길이는 1.9m, 무게는 15km, 사거리는 5km에서 8km, 한 포드당 40발입니다. 발당 4천만 원이며 폭발 반경은 15m입니다. 방식은 열추적 방식입니다. 자, 다시 시간을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2019년 9월 18일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통화했으며 이때 사우디의 실세인 왕세자가 한국에게 대공 방어 체계 지원을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는 지난해 9월 14일 후티 반군의 무인기 공격으로 인해 석유 생산량이 한때 50%가 감소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정유시설과 유전에 대한 대공 방어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미 K-30B호가 2018년에 사우디에서 무인기 요격 테스트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사우디의 방공체계 선진화 사업에 참여하고자 지난 2018년 K-30B호를 사우디에 보내 실제 무인기 요격 시스템을 수행하였습니다. 사우디는 K-30B호보다 우수한 대공포 체계를 원하였고
이에 하나디펜스는 ADEX 2019의 수출형 차기 대공 화기를 선보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디펜스는 과도기적으로 K30BO보다 우수한 30mm 차륜형 대공포를 동시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30mm 차륜형 대공포는 K30BO의 2차원 레이더보다 해상도가 훨씬 우수함은 물론 360도 감시가 가능한 적외선 IRST를 갖추고 있습니다. 본 장비는 360도 회전하면서 자동으로 소형 표적을 탐지 및 추적할 수 있죠. 여기에 수출형 차기 대공포 체계는 전부 모듈화되어 있어서 수요국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탐지 체계와 무장은 물론 궤도용 및 차륜형 차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수요국이 요구하면 개발하거나 해외 제품을 도입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당장 거론되는 무기체계로 앞서 얘기한 하나디펜스의 BO 복합과 LIG 넥슨의 비궁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우디는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패트리엇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중고도 미사일 방어용 미사일도 추가로 도입해 배치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빈살만 왕세제가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천궁입니다. 패트리엇을 대체할 수 있는 천궁2는 목표물 근처에서 터진 후 파편으로 떨어뜨리는 천궁1과는 달리 천궁2는 목표물과 직접 충돌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충돌 방식은 핵이나 생화학 무기를 탑재한 적의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폭파시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죠. 바로 사우디가 원하는 것입니다. 천궁1은 실사격에서 마하 4.5, 즉 시속 약 5,500km의 속도로 날아오는 표적을 40km 거리에서 명중시킨 바 있습니다. 블록2는 2017년 개발이 끝났습니다. 블록1보다 사거리가 길고 최대 고도도 높죠. 게다가 패트리엇에 비해 가성비가 훌륭합니다. 한편 사우디 측은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롤모델로 하는 무기연구소 설립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사우디판 ADD 설립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사우디 측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우디를 중심으로 중동에서 무기 분야의 한류가 본격화되고 있는 셈입니다.